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서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현재에도 용서라는 단어가 입에서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저는 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10년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단골 손님도 꽤 많아졌고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는 음식 예약 주문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서 그때만큼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놔야 하죠. 3일 동안 쪽잠 자면서 명절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해지는데 항상 매년마다 명절 때만 되면 시모가 반찬 가게로 나오십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 꼭 오셔서 온갖 참견을 다 하세요. 시모가 한번 왔다 가시면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예약되어 있는 음식들을 함부로 해집거나 그냥 가져가실 때가 종종 있으셔서 이 문제로 시모와 한바탕 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남편의 어머니라서 참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지적도 많이 하고 인연까지 끊겠다며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지만 시모에겐 씨알도 안 먹혔어요.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인연을 끊고 반찬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참고만 살아왔었는데 이번 명절에 일어난 사건 하나로 저희 부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용서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 가게에는 명절찬을 준비해달라는 전화가 쇄도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 시작이 된 거죠. 식재료 준비하는 양도 평소와는 다르게 3배 이상은 되기 때문에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직원까지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신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가게로 나오셔서 상황을 훑어보셨어요. 올해는 어떨 것 같니? 작년보다 예약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 정신없이 전화를 받는 거 보니까 이번 명절에도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바쁘겠구나? 엄마, 왜 또 오셨어요? 한창 바쁘게 일을 할 때는 오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식재료도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길 꼭 비집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만 들어가 계세요. 뭐가 그리 궁금하셔서 꼭 명절 전만 되면 참견하러 오시는데 저희는 방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잖니. 그냥 둘러만 보고 있는 거다. 작년에는 직원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직원이 3명으로 늘었네. 식재료 양도 작년보다 더 늘었구만. 올해 명절에는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기대 좀 해도 되는 거지? 작년에 유람선 타고 제주도 가는 거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니? 차라리 그냥
비행기를 탈 걸 그랬어. 그런 것도 네가 눈치껏 알아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번 명절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가볼까 하는데 그러려면 예약 전화 한 통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아야 되겠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다닐 수 있는 곳은 전부 다녀야 하지 않겠어? 그나저나 이건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시금치 무침은 간간하게 해야 맛있지. 너는 10년이나 반찬 가게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간을 못 맞추니? 어머님, 왜 남이 주문한 반찬을 손으로 드세요? 어머님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요 앞이니까 오다 가다 너희 가게가 보이는 걸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있니? 매년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궁금한 건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반찬에 사정이 어디 있어? 그냥 맛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거 액젓 조금이랑 간장 좀 추가하면 딱이겠구만. 그리고 나 손 깨끗하다. 한 개 집어먹었다고 다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니?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갖다 줘라. 어머님, 이 반찬 주문하신 분이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간을 자극적이지 않게 싱겁게 해달라고 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지러 오신다고 했다고요. 내가 손으로 집어먹은 거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그냥 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거 그냥 가져가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왜 저희한테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작년에 하도 못 채셔서 보내드렸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제주도행 유람선도 어머님이 타시겠다고 하도 억지 부리셔서 그렇게 해드린 거잖아요. 해외여행은 저희보다 돈 많이 버는 형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모이기만 하면 형님이랑 저를 비교하시면서 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도 이 사람 때문이지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명절 전에 가게로 들어오신 시모는 또다시 멋대로 행동하셨어요. 평소에는 가게에 오시지도 않으면서 꼭 명절 전에 한창 바쁠 때 일부러 저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오시는데 그때마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고 가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예약 전화를 받고 있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를 가게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제서야 겨우 가게 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시모는 밖에서 저희 가게를 노려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가 끝났고 밤새우면서 만든 명절 찬들은 문제없이 손님들께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명절 당일 저희 부부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점심을 함께 먹으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이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밤새워서 만든 명절 음식들을 상의에 전부 올려놓으며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시모를 가게에서 내쳤을 때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셨어요.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그러시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시모는 그런 저희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모와 저는 주방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형님 내외도 도착을 했고 형님도 주방에서 같이 일손을 도왔죠. 시모는 항상 저와 형님을 비교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옆에 있는데 비교를 하시면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라서 시모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내가 잘 먹는 코다리 조림이 오늘은 없는 건가? 매년 상위에 올라가던 음식이 오늘은 안 보이는데 깜빡 잊고 꺼내지 않은 거야? 아, 그게요. 이번 명절에는 코다리 조림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주문하신 분들도 없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올해에는 전을 주문한 비중이 많았어요. 그래도 명절찬이 43가지나 되니 아쉽더라도 이번에는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명절에는 형님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 잊지 않고 준비해 놓을게요. 형님, 식사 안 하시게요? 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원하는 음식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절 때 한 번 먹는 건데 정작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하나도 없네. 잔이 43개면 뭐해? 내가 원하는 건 없잖아. 너는 어떻게 된 게 매년마다 준비해야 되는 코다리 조림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니? 그거 하나 준비 못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반찬 가게 일을 하니까 겸사겸사 명절 음식 만들고 남은 거 가지고 오는 건데 이번에는 코다리 조림 주문이 없어서 깜빡 잊은 건데 이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형수님, 아무리 원하는 반찬이 없다 해도 아버지도 숟가락도 들지 않으셨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매년 만들어 놓은 음식 젓가락만 올리면서 그 나이에 반찬 투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얼굴 보는 거 분위기 좋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네요. 야,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매번 먹던 게 없으니까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가만히라도 있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냐? 오래간만에 왔는데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기분만 잡쳐버렸네. 가짓수가 많으면 뭐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 그냥 나가서 먹고 들어올게요. 어차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밥 먹어봤자 제약이밖에 더 하겠어요? 먼저 일어날 테니 식사들 마저 하세요. 코다리 조림 하나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머리가 나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큰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상의에 없으면 당장 가게 가서 만들어 오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드니?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까 동네 가게에서 반찬이나 만들고 있지? 큰 며느리 봐봐라.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석자 교수 위치까지 올라가 있잖냐? 너랑 비빌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데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가게로 뛰쳐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망치려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만들어 와라. 원인 제공을 네가 했으면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지. 사람마다 각자 사는 삶이 다 다른 거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형님이 석자 교수라고 제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코다리 조림 안 했다고 욕먹고 죄인 취급을 왜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모는 그 순간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말대꾸를 한다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셨고 당장 반찬 가게로 가서 형님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을 해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남편이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 겨우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모 나름대로 그동안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쌓이셨는지 험한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고 그 모습에 정말 정떨어져 버린 저희 부부는 인연을 끊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해 드리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삶이 질려버려 두 번 다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는 저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말리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려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작은 방에서 낮잠을 자던 7살 딸이 잠에서 깼는지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다가온 딸이 전화가 왔다면서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는지 저에게 쥐어줬는데 그 가방은 형님이 들고 온 가방이었죠. 그런데 딸이 저를 보며 건넨 첫마디에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고 반복적인 말을 하는데 진동이 울리고 있는 핸드폰 화면에 딸이 말한 대로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전화가 오고 있는 핸드폰을 들어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급하게 저한테 달려와 핸드폰을 뺏으려는 순간 남편이 형님의 핸드폰을 가로챘습니다. 형님은 남편한테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주버님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핸드폰을 들고 이건 뭐냐며 한마디 했어요. 이 핸드폰이 당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핸드폰은 또 뭔데?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리 좀 가지고 와봐. 이건 누가 봐도 이중생활 같지? 아니 무슨 이중생활이야. 그거 핸드폰 내 친구 거야. 저번에 카페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걔가 핸드폰을 놓고 가는 바람에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아, 그래?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걸 들킨 사람처럼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는데 나한테 정말 숨기는 게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이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고 적혀있는 이 사람과 통화를 해보면 딱 알겠네. 통화 버튼 눌러봐도 되는 거지?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언제 올 수 있는 거야? 저녁에 얼굴 볼 수 있는 거지? 승현 씨,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늦지 않게 꼭 와야 되는 거 알지? 오늘 우리 부모님이랑 인사하기로 했잖아. 정말 잘 생각했어. 교수 집안은 교수끼리 결혼을 해야 맞는 거라고. 그런 집안에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마. 그 남자 별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 아니야?
당신이 너무 아깝다고. 이번 결정 정말 잘한 거야. 나랑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아이들은 그 남자가 키우라고 할 거지? 그렇게 확실히 정한 거지? 저번에 나한테 애들까지 전부 주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바라시는 것보단 당신의 집안을 원하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지금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잖아. 오늘 저녁에 늦지 않게 와야 돼.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왜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는 거야? 여보세요? 내 말 듣고 있어? 분명 통화가 연결됐는데. 승현 씨, 말 좀 해봐. 저녁에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거지? 그쪽에 지금 내 마누라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한 말들 전부 녹음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그쪽 부모를 만나기로 했다고? 남자는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왔던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형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었고,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형님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시댁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시부모님은 비틀거리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형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아주버님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한 말을 들어보면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지겨워하는 것 같고 그 남자도 보니까 교수인 것 같은데 그 말은 둘이 서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잖아? 언제부터였어? 나랑 아이들을 버리기로 결심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당신과 사는 거 이제 지겨워. 나보다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자리씩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일반 회사원이잖아. 그때 당시 내가 아주 잠깐 눈이 삐었던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고 나는 그런 남자들을 전부 다 놓쳤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함께 걸어가야 되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 당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만년 부장이잖아. 더 높은 위치를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고, 나는 그런 무능력한 당신을 데리고 살면서 석자 교수인 내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더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 당신을 항상 끼고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을 하려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당신과 함께 거리를 걷는 것조차 나는 상당히 괴로운 순간이었어.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당신을 소개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곤욕스러웠다고. 결혼 초에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면서 점점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 했던 거고, 당신이랑 통한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까지 버리고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는데 그런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네? 아유, 세상에. 너 지금 내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걸 인정하겠다는 거니?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고 정말 내 아들과 갈라서겠다는 거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거냐고. 우리 집안의 자랑인 네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게 사실이야? 장난인 거지? 일부러 우리 놀래켜 주려는 거잖아.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거고, 이제 그만 제 삶을 찾아 떠나려고요. 그러니 더는 그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일찍 말을 하게 됐지만, 이런 식으로 밝힐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이왕 터진 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형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멱살을 잡은 뒤 바닥으로 내팽개 쳤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셨죠. 시모의 형님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주버님은 형님의 단호한 결정에 결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모를 뿌리친 뒤 시댁을 뛰쳐나갔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둘은 끝내 이혼 소송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친자 포기각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버렸어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를 않았었죠. 아주버님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모도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형님이 떠나게 되니 예전처럼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상당히 조용히 지내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형님이 떠나게 되자 저희를 막대하던 시모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가게에 찾아와 원하지도 않았는데 청소까지 해주면서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매몰차게 가게 밖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채 잡았던 것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었죠. 내가 지금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니? 갈 곳도 없는데 계속 나를 밀어내기만 할 거니? 앞으로 정말 잘한다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날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그동안 형님이 있었을 때는 차별하시면서 무시하시더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혼하니까 이제 저한테 붙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도 이미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어머님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셨어야죠. 저는 어차피 며느리 취급도 못 받았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10년을 노력했어도 교수였던 형님 때문에 항상 저는 관심 밖이었는데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하면
제가 참 좋아하겠어요?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시모를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아마 돈줄이 끊겨서 더 신경이 쓰이겠죠. 저희가 시모에게 드리던 용돈도 전부 끊어 버렸거든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떠나가 버린 저희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땅을 치며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도 교수 형님과 함께 산다고 저희 부부 반찬 가게 한다고 무시하더니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파견을 1년간 떠나게 된 남편을 배웅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모가 살던 집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시모가 저에게 했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떠올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겪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살게 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처럼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행복한 며느리로 살아왔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모 곁에는 시부가 계시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결혼할 당시 시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틈나는 대로 시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시간만 되면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었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었고 제가 시모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시모는 1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모습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매달 월초에 시모에게 한 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다 쓰시지 못하고 항상 남은 용돈을 저축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부족하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용돈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잠깐 들리시겠다고 하시길래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줄 알고 음식 준비를 한 다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잠시 뒤 시모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는지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서둘러 문을 열어드리면서 아침 인사를 드렸는데 들어오시지 않고 손을 내밀으셨어요. 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침 식사는 필요 없고, 나 돈 좀 줄 수 있니? 오늘은 한 5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급하게 돈을 좀 쓸 때가 있거든.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말고. 네? 50만 원이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이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아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서둘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속에 늦으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준비가 끝났다. 시모가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니 어떤 모임에 참석한 것 같아 보였어요. 연세가 들수록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시모도 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딱 50만 원이 현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현금을 꺼내 드렸고,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50만 원의 현금을 급하게 가져가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굴에 생기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든 걸 공유하고 있어야 돼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시모가 아침에 찾아오셔서 돈이 필요하다길래 50만 원을 드렸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혼자 지내시는 게 적적하시고 외로우셨는지 모임에 가입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좋게 받아들이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일반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며칠 뒤 시모가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또다시 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50만 원을 들여서 당장 현금이 없었던 상황이라 은행을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50만 원 드린 용돈은 벌써 다 사용하셨냐고 여쭤보자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날 50만 원 한 번에 다 사용했지. 남들은 훨씬 더 많이 가져왔는데 나는 첫날이라 그 정도만 가지고 갔던 거다. 제대로 놀려면 한 돈백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서둘러 은행으로 가자.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네? 100만 원이요? 50만 원 드린 지도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100만 원을 오늘 하루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버스 늦기 전에 타야 된다니까. 아들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은행부터 가는 걸로 하자. 이러다 정말 늦겠다.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하셨고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재촉하시면서 팔을 잡아 끄셨습니다. 돈을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모임이고 하루에 100만 원을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 끄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갑자기 이게 무슨 태도니? 시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은행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다 버스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빨리 나가자니까. 잠시만요. 어머님이 모임에 가입하시는 건 좋지만 며칠 전에 5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시는 게 정상적인 모임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납득이 돼야 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즐겁게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날 하루에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회비는 많아야 10만 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가입하신 모임은 100만 원 이상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면 돈을 드리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적이 있니? 그럼 다음 달 용돈 미리 당겨서 좀 쓰자. 미리 받는 건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렇게도 해드릴 수 없어요. 일단 어떤 모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기준으로 정상적인 모임이면 그때 100만 원 드리도록 할 테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입 아프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데 돈 걱정 없이 사용하려고 돈 좀 달라는 게 뭐가 문제야? 일반 등산 모임이니까 대충 그렇게만 알고 빨리 은행 가자니까. 내 옷을 보면 되잖아. 등산복 입고 산에 가지 물에 가겠니? 아침부터 얼굴 붉히게 만들 거야? 죄송하지만 그런 단순한 이유로는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일단 그이한테 먼저 전화할 테니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됐다.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오늘은 안 갈란다. 나도 이왕 노는 거 돈 걱정 없이 놀고 싶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받아 가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해? 시모는 제가 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시모가 저에게 얼굴을 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까지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처음 보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시모에게 제가 너무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죠. 남편도 처음에 50만 원 정도야 충분히 이해를 했었지만 그걸 하루에 다 쓰셨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드린 돈을 다 쓰고 100만 원을 또 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며 퇴근 후 시댁에 찾아가 왜 돈이 필요한 건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퇴근 후 학원 일정을 끝내고 나온 아이를 차에 태운 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달가운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갈 것이지.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여긴 왜 온 거야?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어차피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엄마, 그 모임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건지 저한테 솔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모임에 엄마가 빠졌으면 아들인 제가 데리고 나와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다녀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뭘 해? 그냥 동호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아침 먹고 등산한 뒤에 산에서 내려와 풍경 좋은 데서 수다 떨다가 왔지. 소규모 모임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하는데 회비는 참석 비용밖에 안 되는 거라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혼자 다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온다면서요.
거기가 무슨 돈 자랑 하는 데도 아닌데 하루 놀면서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한 거라면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 좋은 모임들도 훨씬 많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소박하게 모이는 동호회도 많아요. 저희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됐다. 너희들이 언제 내 생각 해준 적 있니? 용돈 받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다음 달 용돈이나 미리 당겨주고 가라. 이 나이 먹고 모임 하나 참석하는 것도 너희들 눈치 봐가면서 나가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더는 살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가 참석하는 모임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일절 연락도 주지 않으셨고 시댁에 오라는 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계시는 걸 확인했는데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모도 저희를 이해해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모와의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건 용돈 문제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마다 용돈을 드렸겠지만 저희한테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불안해서 용돈을 마음 편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연락을 주시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저희가 들어보고 용돈을 드리기로 했었죠. 모임에 들어가는 돈만 아니면 그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곧장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분명 불만을 한가득 표현하시려고 전화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받는 용돈을 너희들한테 허락받아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그런 개떡 같은 말이 다 있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니 그이가 어머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지켜보다가 다시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의견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너희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봐야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을 거니?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엄마, 저예요. 제 말 들어주세요. 엄마한테 들어가는 한 달 용돈이 얼마예요?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남들 밖에서 한 달 힘들게 일해야 받는 월급을 엄마는 걱정 없이 용돈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용돈을 드렸는데 유나 엄마한테 또 50만 원 받아 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100만 원 받아 가시려는데 저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가에도 들어간다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많이 드리는 건데 그걸 모임에 전부 다 사용하시면 저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용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말에 따라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남편은 그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지 입에도 잘 대지 않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시다가 남편이 한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야 된다며 가기 전에 얼굴 보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음날 해외 파견을 나가야만 했었죠. 남편은 모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도 자주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장기로 해외 파견을 가야 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죠. 말이 1년이지 4계절 동안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남편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시모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시모는 문을 굳게 닫은 채 열어주지 않으셨고 남편은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남편이 해외로 떠날 때면 항상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돌리자 저와 눈이 마주친 건 한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시모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내려보시는데 평소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밖에서 기다리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이는 벌써 해외로 떠났어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니까 너는 당장 나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 400 즉시 토해내라. 당연히 받는 돈을 네가 뭔데 필요할 때마다 주겠다는 거야?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돈 안 드린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제 머리 잡은 손부터 좀 놓고 말하세요. 이런 식으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줄 거야, 말 거야?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당장 400 토해내라. 어차피 내 아들도 없는 상황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끝장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흔들어대시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떨어뜨려 놨는데 제 머리채를 너무 강하게 잡았는지 시모의 양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고 시모의 손에 있던 제 머리카락을 보게 된 순간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상해버릴 대로 상해버린 상태라 시모에게 드릴 용돈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양팔을 걷어 붙이더니 저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분명 비행기를 타고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나타나자 저와 시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개분옥이라는 시모의 이름을 소리치며 부르면서 거침없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꺼내든 서류 봉투를 뒤집는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상상 이상의 모임에 속해 있었어요. 단순 동호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저희들의 착각이었고 이상한 단체에 빠져 매달 그곳에 돈을 바치고 있던 거였죠.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분노한 남편의 얼굴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 시모도 더 이상 숨기지 못하자 한마디 꺼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를 막아서야 되겠니?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저축 잘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셨다면서요. 그런데 엄마한테 지금 남은 재산이 뭐가 있는데요? 용돈에 집착하시는 건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돈이 지금 바닥이 나셔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며칠간 엄마한테 사람을 붙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모임이길래 하루에 돈백이 넘는 금액들을 쓰는지 알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모임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엄마한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건데요? 평소에는 저희와 의논도 잘 나누시더니 이런 건 왜 엄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이 적적해서 그랬다. 항상 무언가 외로웠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노인이 나한테 접근을 하길래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가보게 된 거였지만 나도 처음에는 노인의 말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어. 그런데 산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진심으로 다가와 주는데 그동안 공허했던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준 노인은 내가 가진 모든 걸 그 단체에 기부하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었지만 더 많은 행복과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단체에 전부 바친 상황이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넣었었는데 막상 돈이 없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소홀한 것 같고 내가 그 무리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소속이 되고 싶었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등 돌리는 걸 원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며느리 너한테 5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고 다시 단체로 들어가 그 50만 원을 기부했지만 평소에 넣었던 금액보다 적어서 그랬는지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현저하게 떨어졌었어. 그래서 1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다. 너는 지금 엄마의 행복을 앗아간 거라고. 엄마, 그곳은 사기 집단이라고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을 수 없는 곳이라고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까지 처분했다면서요? 남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곳에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데요? 엄마한테 조금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전부 다 돈을 뜯기 위해
계획된 거라는 거 몰라요? 이상한 단체에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모임을 알아보라고 했었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잠적해 버렸다고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가 저희한테 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제가 집사람 몰래 꾸민 계획이었어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말이 나오면 엄마가 분명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서 그만 멈추시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요. 시모는 이미 저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갑자기 제 가방을 들더니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시모가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자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러 가자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슬퍼하고 계셨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시모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 단체의 행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 맹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시모가 변해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망가진 정신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위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음지에 있는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그게 저희 시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남편은 회사와 돈을 받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모는 지금도 제 얼굴만 보면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입원을 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한테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치료하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실 만큼 시모의 상태는 많이 심각해져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귀국했을 때는 시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사기친 그 단체 집단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족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예비 시모가 평소에 즐겨 듣는다고 하셨던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었지만 더 길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숍을 운영하게 되었던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미용하시는 걸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용사가 되고 싶었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고생해줬던 남자친구는 5년 정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직업이 같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가치관이 맞아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시길래 바쁜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다 보니 도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한테 신경을 쓰느라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부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터라 저희 헤어숍에서 사용하는 제품 몇 개를 들고 들어갔었죠. 어서 와요.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초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너무 딱딱하게 격식 차리는 것도 불편하잖아. 그나저나 쇼핑백에 들어있는 그건 뭔지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려고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까부터 궁금했었거든. 속 타게 하지 말고 후딱 좀 꺼내 봐봐. 네, 별건 아니고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일숍도 같이 운영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푸석해진 머릿결을 정돈해주는 헤어 제품이고요. 이건 거칠어진 손을 정돈해주는 보습 크림이에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일 비싼 제품이에요. 어머,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 시내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비누로 한 번에 다 해결하는데 마침 잘 됐네.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청담동인가 부자들만 산다는 비싼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며? 나는 내 아들이 농사일은 도와주지 않고 가위질 한다고 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몰라. 남자가 미용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보다시피 우리 가족은 농사꾼 집안이라 하나 있는 아들이 미용한다니까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여자들이나 하는 미용을 저놈이 한다고 했을 때 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래서 한동안 연락까지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었어. 그런데 거기 서울에서는 내 아들도 인정받으면서 일을 한다더만 그 말이 사실인감? 아들놈이 원체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짝 밑에서 일을 한다며? 아, 네. 저와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저희 미용실에서 제일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받으려면 길게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걸요. 여자들이 대부분 미용을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깡촌에서만 살아서 서울은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면서요? 나중에 저희도 연예인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저희 헤어숍에서는 연예인들이 한두 명 정도는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는 예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연예인들은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서울에 오시면 제가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릴게요. 낮에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리니
저녁쯤에 오시면 조금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새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한번 가보면 안 돼?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언니야, 이미 결혼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간 결혼도 꿈도 못 꿀 것 같아. 여자는 관리하기 나름인데 지금 날 봐봐. 맨날 밖에서 농사일만 하다 보니 얼굴도 다 타버렸고 머리도 푸석거려서 빗질도 안 될 정도라고. 나도 청담동에서 관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새언니, 저 이번에 가게 되면 신경 좀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옆 동네에 마음에 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워낙 눈이 높아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이번에 제대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게 관리 좀 해주세요. 너는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것보단 의사를 찾아가 고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냐? 잠깐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예약 손님이 잡혀 있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이제 일어나도 되죠? 아버지는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셨어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려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너희 아빠가 화가 풀리겠니?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결국 미용사가 되겠다고 집 나갔잖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에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 사람이랑 단둘이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대를 이어서 농사일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돼가지고 가위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계집들이나 하는 미용을 왜 남자가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 전부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냐?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매형한테 주세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받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부는 남자친구가 미용을 한다는 걸 심하게 반대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지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낸 지 10년이나 됐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었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10년의 세월을 등지고 살았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놀란 상태였었죠. 남자친구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식구들을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방에서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자친구를 뒤따라 가려는데 손 아래 신우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며 명함 하나를 받고 싶어 하길래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 아래 신우는 뭔가 상당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엄청난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눴었죠.
본인도 많이 답답했었는지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관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만간 서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자친구랑 의논하면서 결혼식에서까지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냐고 제가 좋게 설득했어요.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안 좋았던 감정들을 좋게 풀어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았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가 끝이 나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하루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손아래 신우가 남자친구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손아래 신우가 제 미용실에 찾아와 관리를 받고 싶다며 남자친구한테 보채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오전 시간에 들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해 주었어요. 좋은 분위기로 식사를 끝냈는데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락하자 손아래 신우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지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예약 일정을 확인한 뒤 오전에 오게 될 예비 시댁 식구들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예약이 잡혀 있지 않아 그 시간대 남자친구와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관리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픈을 함과 동시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헤어숍으로 들어왔어요. 동네 미용실보다 훨씬 큰 규모라서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시댁 식구들의 후석해진 머리를 서둘러 관리를 해준 뒤 다음 예약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손아래 신우가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한 네일숍을 보더니 자기도 관리 좀 받고 싶다고 하길래 막 출근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뒤이어 손이 신우와 시모도 네일을 받으셨죠. 시부는 농사일하면 어차피 손이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하냐고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비 시부는 커트도 받지 않으시고 빨리 가자고 재촉만 하셨어요. 당신 아들한테 커트하는 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부는 헤어숍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많이 불편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셨습니다. 눈치를 보게 된 시모와 신우들은 헤어숍에 더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시부의 언성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나중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손님 관리하는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한 번에 기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농사일도 바쁘니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약 손님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헤어숍 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기용 씨는 잠깐 외출해서 자리에 없거든요. 아들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다. 며칠 전에 관리받고 갔었잖아. 그런데 머릿결도 그렇고 손톱 관리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이런 곳에 와서 관리 받는 건가 싶더라. 내 딸들도 또 오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시술인가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손님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기 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차례되면 불러주고 먼저 내일부터 받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손님들 기다리는 거 지루해 할까봐 저런 것도 가져다 놓은 거야.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면 될 것 같네. 저거 다 서비스로 나온 거지?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처녀 때나 다름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받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니 제대로 관리 좀 해주면 좋겠다. 새언니, 저 아예 청담동으로 이사 올까 봐요. 여기 남자들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나도 꾸미면 봐줄 만한 얼굴인데 서울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할까 봐요. 그럼 새언니, 미용실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저 이번에 파마랑 염색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세요. 저희가 예약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오셨으면 오늘은 힘들다고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어머, 손님이 우선인가? 가족이 먼저지. 우리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게 온 김에 스트레스 좀 풀고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건 아니지? 아니면 아예 예약 다 끝나고 마감 시간대 우리 해주면 되겠네. 그때까지 여기서 푹 쉬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약 손님들부터 빨리 끝내라. 우리는 저기 앉아서 구경도 좀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미용실 안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손님들 시술받고 있는 앞에 앉아서 대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서비스로 준비된 음료와 간식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알렸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너무 실망스러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가져왔던 제품들이지? 너무 좋아서 펑펑 쓰다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 써버렸더라고.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챙기면 되지. 뭘 고민해? 가방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많이 쌓아둬봤자 뭐 하겠어? 아끼면 똥 된다는 말 몰라? 우리가 남이야. 이제 한 가족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다. 한 번 오는 거 힘드니까 이왕 온 김에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라.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헤어드라이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무슨 태풍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하루 종일 말려야 하는데 저번에 사용해 보니까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마르더구만. 아유, 세상에. 무슨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아. 죄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뿌리고 헹구면 다 좋은 거겠지. 엄마 가방 안에 봐봐라. 저기에 있던 빵이랑 음료수인데 우리 동네에 있던 빵집빵이랑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터질 정도로 구겨 넣어라. 그래야 후회 없어. 엄마, 나 여기에 있는 네일 제품들 챙겨도 되는 거지?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정말 많은 것 같아. 이제야 나도 빛을 좀 보는 것 같아. 남자들이 막 고백하면 어쩌지? 나 꽤 눈 높은데 서울 사람 아니면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시술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직 멀었나?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들 전부 제자리로 다시 올려놓지 못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민폐라고. 엄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가족이면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돈 많고 잘 사는 집안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나저나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생각에는 7월쯤에 후딱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세상에. 먹던 음료수를 머리에 쏟아 뿌렸네. 시모는 빵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시술을 받고 있던 손님의 머리에 음료수를 쏟아 부었고 화가 난 손님은 예비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시모는 미용실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다시 머리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려 더 큰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희 헤어숍 단골이셨던 분이시라 시끄러워도 참고 계셨는데 음료수를 머리에 엎어버리면서 결국 화가 터지고 말았던 거죠. 저와 남자친구는 죄송하다며 그날 받게 될 시술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겠다며 최대한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여기가 얼마짜리 미용실인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음료수 좀 쏟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머리 감고 다시 말리면 되는 거잖아. 돈은 내놓고 가시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머리채 잡아 뽑기 전에 돈은 내놓고 가야 할 거요. 내가 그쪽 얼굴 익혔어. 제 머리에 음료수 쏟으셨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옷까지 전부 물들어 버렸잖아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걸치고 있는 재킷만 500만 원이 넘는 거라고요. 원장님, 저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가볼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일단 화부터 가라앉히세요. 세영 씨, 손님 저쪽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 관리해 드리고 재킷은 서둘러 세탁소에 맡기세요. 엄마, 이제 잘이 났다. 우리가 앉으면 될 것 같아. 세연님, 저 먼저 앉을게요. 조만간 소개팅 한번 할 거거든요. 신경 좀 팍팍 써주세요. 아래 신우는 사태 파악을 못했고 해맑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예비시댁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난처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전혀 미동조차 없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힐 방법은 예비시댁 식구들을 최대한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일단 최대한 맞춰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시댁 집안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말을 따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저와 함께한 남자친구를 봐서 저는 폭발할 것만 같았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온갖 비싼 것들만 골라서 몇 시간에 걸쳐서 시술을 받은 예비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흡족해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하는 걸 얻은 그 사람들은 볼 일이 다 끝났는지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남자친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용을 하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설마 그냥 가시려는 거예요? 손님께서 결제하실 금액은 세 분 해서 총 450만 원입니다. 할부로 하시면 6개월까지 무이자가 되거든요. 아니면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손님들 제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총 600만 원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들, 지금 나를 손님 취급하는 거니? 고장 몇 푼 가지고 돈 받으려는 건 아니지? 얘 새아가, 내 아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데 예비 며느리 너도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우리 이제 그만 가봐도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사이가 될 텐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겠어? 새언니, 나 며칠 뒤에 또 와도 되는 거죠?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나 여기서 살까? 엄마, 나 봐봐. 이게 뭔 줄 알아? 100만 원이나 하는 무지개 옴브레 머리래. 나 이제 농사일 때려치우고 청담동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 집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오늘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남자들 꽤 될 것 같지? 오빠, 나 괜찮은 것 같아? 기웅 씨 말처럼 시술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를 해 주셔야 되세요. 저번에는 간단하게 해드린 거라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돈을 주셔야 저희 직원들 월급도 주고 미용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신 제품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제품을 꼭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돈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가족이 된다 해도 기본적인 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애미인 나한테 감히 돈을 달라는 거야? 예비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못하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확정 지었나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걸요. 아무리 기웅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오늘부로 저희는 그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웅 씨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 줄 알아요?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더 이상 기웅 씨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오늘부로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이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까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해줄 것처럼 했으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오빠랑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너무 받아먹기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동안 많이 벌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엄마, 빨리 결제해주고 그냥 가자. 내가 무료 봉사하는 핫바지로 보여요? 다음 손님들도 받아야 하니까 당장 시술비 450만 원 결제해주고 다음부터는 동네 미장원이나 알아보세요. 아유, 그러지 말고 오늘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카드가 어디 있겠어? 여기 올 차비만 가지고 왔지.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내려갈 생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리고 기웅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이 문제를 예비 시부에게 알리자 전화를 바꿔달라며 난리를 치게 되었고 시모와 신우들은 벌벌 떨면서 시부의 목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좀 더 미용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었어요. 자신의 꿈을 더 펼치고 싶어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시댁 집안과 이런 마찰이 계속 생길 거고 앞날의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 서로가 갈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희는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행동을 보여주게 된 거였어요. 예비 시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예비 손이 신우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한 얼굴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450만 원을 결제하자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뼈도 못 추린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건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거고 남자친구가 좀 더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비 시모였던 분이
저희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오시길래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첫째 딸이 둘째 아들은 농사일에 관심도 없는데 그만 땅을 자기 남편한테 넘겨달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었나 봐요. 농사일을 더 이상 운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아버님은 결국 땅을 사위한테 넘겨주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첫째 딸과 결혼하고 언제나 한결같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위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땅을 넘겨주는 순간 가족들 몰래 땅을 전부 헐값에 처분했고 그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상황 속에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 번호를 바꾼 상태였죠. 저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오신 거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물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연락처와 이사간 곳이 어디인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막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었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자 예비 시모였던 분은 한바탕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의 제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한테 따로 집안 사정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거였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래서 배우자만 보는 게 아닌 집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